다음 주 주요 일정과 이슈, 또 증시 영향까지 짚어보는 경제 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경제부 지수희 기자, 그리고 증권부 정경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수희 기자님은 저희와 저번 주에 함께 했었고, 정경준 기자님은 저희가 정말 힘들게 모셨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오프닝을 해봤는데 사실 이번 주 증시 이렇게 쭉 돌아보면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정말 하루하루 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산이 높으면 또 계곡이 그만큼 깊은 법이니까요. 네. 반드시 다음 주 3월 중반 정도 되면 다시 반등 구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이 되니까요. 너무 크게 실망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주옥 같은 멘트들을 네. 얘기해주고 계신데 지수희 기자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버텨야 된다라는 생각. 다음 주에 또 반등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 주 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일 것 같은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 추경과 관련된 얘기인데 틀이 잡혀갑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일정들이 많은데요. 어제 여당이 이 지원금의 규모를 19조 5천억 원 플러스 알파로 하겠다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정부와 협의를 좀 거쳐서 이 규모를 확정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4일에는 국회에 제출되고 5일부터 국회에서 심사가 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19조 5천억 원의 플러스 알파다. 이게 이제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린 얘기인데 사실 이게 딱 가늠도 안 될 만큼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부는 상한선으로 12조 원을 제시를 했는데 그때마다 민주당이 두텁고 넓게 지원하겠다라고 강조를 해왔는데요. 네. 이 당의 계획대로 된다면 이번 추경의 규모는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4조 3천억 원보다 많은 수치고요. 또 선별 지원했던 3차 재난금의 2배 이상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당이 주장하는 그 중간쯤 어디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당이 밀어붙이면 당의 계획에 더 가까운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미는 알겠지만 사실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얘기해 주신 액수가 그러면 적자 국채를 통해서 다 발행이 되는 겁니까? 네, 20조 원 가운데서 이미 정부가 예산으로 짜놓은 것들을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일부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네. 추경은 이보다는 좀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15조 원 안쪽이 될 전망인데요. 적자 국채가 15조 원이 추가된다면 올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971조 원까지 늘어나게 되고 내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국가 채무 비중이 지금 절반을 넘어간다는 건데 우려가 되는 사안입니다. 사실 이게 또 특히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증시가 지금 아까도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괜찮겠습니까? 예, 그 추경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예, 상당 부분 이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결국 국채 물량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국채 금리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맞물려서 시장의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 여기에서 국내 증시 역시도 이제 대형 기술주다든지 이런 성장주 주식이므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그 국채 발행하는 거 한국은행이 다 사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무제한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미국의 양적 완화와 이 한국은행의 단순 국채 매입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5%를 타깃으로 해가지고요, 이 국채 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단순 매입으로 한 5조 원에서 7조 원 정도 쓴다고 하는데 네. 그게 전부 다 이 국채 매입에 쓰는 건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기적소에 맞춰서 이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국채를 마구 사들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금통위에서 이주열 총재가 말씀하신 국채 쟁매임은 절대 불가라는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에 오늘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중에 5조에서 7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와는 별도로 또 시장 금리가 급변하면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말 규모가 확정이 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심사에 들어가는 만큼 주말에 나오는 발표들을 좀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국민소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네, 다음 주 4일에 한국은행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먼저 올해 이 대통령 신년사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이 됐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선진국 반열에 벌써 오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1,000달러 중반대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사실 3만 달러로 넘어선 것은 지난 2017년이기 때문에 2년 정도 하락한 것이긴 합니다. 네. 지난해의 경우에 특히나 이 코로나 때문에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난해 방역을 잘해서 경제 활동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여타 코로나 대처를 못한 유럽보다 성장률이 좋아져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일단 G7 국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미국, 영국은 아닐 것 같고 유럽을 제쳤다고 하니까 프랑스나 독일, 뭐 이탈리아 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디가 빠지게 될까요? 네, 아마도 이탈리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이탈리아와 근소한 차이로 좀 뒤처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대규모 봉쇄를 통해서 성장률이 9%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번에 한국이 G7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G7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상 최초의 기록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측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는 다 같이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사회 전반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다음 주에는 학교가 개학을 합니다. 사실 기대 반 우려 반인 사안인데 방역 당국에서는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등교 수업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고3의 경우에는 매일 등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 학년은 이제 격주로 등교를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의 재량으로 이 등교 일수를 좀 조정할 수 있어서 등교 수업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네. 방역 당국이 아주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개학을 하면서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 개편안도 원래는 이번 주에 발표인데 다음 주로 미뤄진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개학이 있으니까 이 방역 당국이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정부가 당초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좀 축소를 하고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제한을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잡았다가 이번에 설 연휴하고 거리두기 완화가 좀 겹치면서 바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 초안이 발표되면 그래도 이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또 시장 측면에서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됐다. 이 부분에 또 의미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또 항상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딸려오는 게 인플레이션과 또 급격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루빨리 경제 정상화가 돼가지고 이 실물 부분이 이 자산 부분과 이 괴리된 부분들이 좀 빨리 올라와 주기를 이제 기대해 볼 그런 상황인데요. 네.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그 미국 의회에 출석을 해가지고요. 기존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입장을 재확인했는데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현재 시간으로 어제자 기준하면 1.53%까지 오르고 장중에는 1.61%까지 치솟은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금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이 일거에 단시간에 해소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본다고 치면 향후 국내외 증시의 이 변동성은 좀 더 확대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와 맞물려 가지고요. 제닛 앨런이나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 재정 통화론자들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기존에 자기가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추가적인 대책이나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정 기자가 출연하실 때마다 이 부분 얘기를 또 중요하게 짚어주셨는데 이 국채 금리가 오를 때마다 뭐 오늘 같은 시장 상황도 그렇고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그 미국 국채 금리가 1.5% 넘어가면서요. 네.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는데요. 시장의 관심은 그겁니다. 이 미국 국채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와야지 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네. 이게 지금 가장 관심 포인트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줄 사람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일단 시장에서는 1.5에서 1.7% 이 사이에서 아마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 레벨에서 이제 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이 부분에서는 실질 금리가 인상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실질 금리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실질 금리가 상승된다는 것은 사실상 이 긴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또 보면 원달러 환율 크게 급등하면서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면서 신흥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이 양상을 보였고, 이것과 관련해서 더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요. 이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 크게 문제될 게 없죠. 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국채금리 상승이다.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하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 그 여러분 시청자분들 보시는 오른쪽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꺾여지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내려가는데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보다도 국채 금리, 시장 금리가 더 크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자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짚어주신 상황에서 앞서서도 짧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연준의 스탠스가 또 중요한 부분일 텐데, 얼마 전 파월 의장의 상원 증언 보면 시장을 좀 달래주는 모양새였는데 연준 행보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연준에는 인플레이션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당분간 시장을 좀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3월 중순 정도에는 이제 미국 FOMC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점을 계기로 어떤 분위기 변화라든지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대책은 그거죠. 국채 금리가 이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등해서 치솟게 되면 장기물 채권 매입 확대하면서 추가 양적 완화 조치 나갈 수 있는 그 하나의 방안이고요. 또 다른 방안은 조금 이건 이제 뭐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수익률 곡선 통제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장기물 채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우리 연준이 직접적으로 채권 매입하면서 대응하겠다 이런 YCC가 있는데요.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간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을까. 이러면 아무래도 시장의 공포 심리가 조금 더 누그러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 인플레이션의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좀 국내 상황을 좀 알려드리면요. 어제 네.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네. 기준금리 0.5% 동결을 하면서 올해 물가 전망을 당초 1%에서 1.3%로 좀 상향을 했는데요. 네. 이주열 총재는 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원자재 가격 상승이 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하고요. 또 무엇보다 이주열 총재의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네. 본격적인 소비 회복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주열 총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물가 전망을 좀 높인 것은 물론 유가 등에 따른 공급지 요인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예상되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 그런 흐름을 저희들이 여다가 반영을 하는 겁니다. 1%대 물가 상률이 물론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죠.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어떤 수요 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 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도 저희들이 좀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주열 총재 발언까지 좀 들어본 상황인데, 일단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 컨트롤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고요. 이주열 총재도 우려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짚은 만큼 사안을 조금 더 깊게 또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또 꼭 살펴야 할 경제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주 후반에 이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중국도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서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주요 경제 정책을 결정할 이제 전인데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또 오펙 플러스 회의도 잡혀 있습니다. 유가가 이제 배럴당 60달러 선까지 이제 올라왔죠. 올라오면서 그동안은 유가에 대한 가격 부담을 걱정하던 산유국들이 이제는 이제 마켓쉐어, 누가 빨리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느냐, 이 싸움이 이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결국 더 증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등 미국의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실물 경기 지표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이벤트들 살펴봤고요. 오는 주말에는 또 미국 하원에서 1조 9천억 원 규모의 부양책 표결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정경준 기자 그리고 정경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